네, 반갑습니다. 수혜와는 김광식입니다. 제가 이게 뭐 원래 전공은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 쪽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서원원이라는 문제에 좀 착안도 하고 또 근무하는 데가 한국 양장이다 보니까 선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한국 선원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런 데에서 한번 책을 내오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계기가 안 좋아지면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조선시대 선언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대한제국 시기 이 시기로 넘어가서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했는데 갑자기 오늘 발표를 해야 된 데서 좀 많이 급조한 논문이 이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하게 되면 실제 사료의 천국이다 할 정도로 다양한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들이 있으면 그 사료를 가지고 어떤 걸 취사 선택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 선언 문제는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머리로 쥐어짜는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우리가 지토선이라는 용어는 사료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선언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썼습니다. 실제 선인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원, 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여기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선원 이렇게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써놨습니다만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는 지금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제가 제 거에는 전부 다 그림이 하나도 없고 해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조은선입니다. 이게 제일 큰 조은선이 한 1000톤, 그러니까 오늘날 무게로, 1000석 실렸는데 오늘날 무게는 한 5.3톤 됩니다. 그리고 폭은 한 7.5m, 그 다음에 길이는 한 23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은선이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지토선은 실제 이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거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말에서는 이제 연구의 계기인데, 이게 조선시대 선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앞에 제가 소속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저 신라시대 때 성부가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제 그 이전부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가 김해 가야도 아니면 저쪽에 장령에서 나온 배들이 있죠. 그 배들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실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국가가 장악한 군선이나 조은선도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사유화되면서 공식화되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조선시대 선언은 분명히 오늘 발표에서 제 것만 약간 생뚱맞게 조선시대입니다만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오늘날 근대선언 또 현대선언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존재도 결국 그 이전의 선언에서부터 출발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내보자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언에 대한 연구가 실제 지금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논문을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선시대를 연구한 해운업의 성장과 관련해서 한 90년 초반에 한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 연구에서 많이 참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구의 방향은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선언이 있다고 하면 이 선언들이 물론 그 이전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관선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선언이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결국 사선, 개인 선박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존재를 찾아보려면 조선시대에는 어떤 배들이 있는가? 크게 볼 수 있으면 신토선과 경강선입니다. 이 경강선은 한강에 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배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우리가 공식적으로 개인화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약간 성격이 조금 문제가 되는 배고, 그리고 지토선은 여기 지자는 지방에 있는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는 큰 배는 아니지만 일찍부터 이게
각 지역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는 실제 이게 조선시대 선언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주로 오늘 제가 회사법 밖에서 여기와 같은 공통 공모를 찾았다 하면 이런 법전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국대전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시대 전후에 나와 있는 법전류하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그 탑지지 같으면 이게 호조라는 오늘날 재정부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어떤 대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래서 탑지지나 만기호라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왕조실록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큰 기록은 없고 어쨌든 간에 또 저 주목되는 것은 제가 또 많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게 효름인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듯이 옛날에도 사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인 영례 등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으로 표류했다가 그리고 당한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일본의 사절들에 의해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0몇 년간의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남아있고 그래서 그걸 저 기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훨씬 더 분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 이런 기록이 있고 문집류가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정약용 선생이죠. 다산 선생이 써놓은 기록에 보면 이런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 관계되는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료들을 여기저기서 끌고 모아가지고 어떤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지토선이 왜 생겼는가 이런 데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밖에서 이야기하는데 지방에 소지한 일반 백성들이 소유한 배고 그럼 왜 배를 소유했는가? 그래서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배를 일찍부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지토선이 언제부터 있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뭐 삼국시대 이렇게도 있도록 합니다만 기록으로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명칭은 각 도별로 이렇게 붙여서 영남에 있는 영남선, 경기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현 단위로 보게 되면 송도선, 개성이죠. 이런데 그 다음에 수원선 이렇게 지역 명칭을 써서 하기도 하는데 이 지토선의 크기는 대형화해서 아까 조은선같이 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천선까지 실은 배로 있지만 대부분의 배는 소형입니다. 작은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형이라 하더라도 저게 6파라고 되어 있는데 6파라는 것은 우리 양팔 걸린 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165cm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전 이런 데 보니까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만 한 팔의 크기 다를 아니고 배의 크기로 할 때는 그거의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파 같으면 한 파가 5척 30척이고 30척이면 30척, 한 9m 정도 되죠. 그런 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지토선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화되고 전문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니까 국가에서도 좋은 지토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토선의 성장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지위도 향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토선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된 이런 어떤 다양한 용도로 쓰이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가에서 활용을 하면서 임금을 성과를 줍니다. 그리고 성과를 주니까 이제 이 성과를 받아서 활동하게 되면서 지토선의 선주들이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특수한 용도로 쓰일 때는 뭐 송도의 시섬이라 해서 송도 쪽에서 델라보를 운반하는데 그 다음에 저 강화급수선 같은 강화도에 물을 급수하는 이런 배들 등등이 그 다음에 그 흥국대변선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의 군사기관의 중 하나의 훈련도감이죠. 그 훈련도감에서 활용하는 배 이런 것들도 지토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지토선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뭔가 이거는 그 내용의 서술을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논문 자체를 뭐 이렇게 정독하면서 이렇게 교정 보는 상태가 아닌데 그럼 지토선이 왜 출현하게 되는가? 물론 그 이전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이 지토선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6세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다. 그럼 16세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16세기는 제 밑에 있습니다만 사화의식이죠. 무오갑자 김여월사는 사화의식인데
이 사화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정치적 투쟁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공급화가 살인파를 죽이는. 그러나 그 이면에 보게 될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그 부를 독점하는 공급화에 대한 살인파의 대응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제일 대표적인 게 사회경제적 변화의 기본은 위안법이 보급됩니다. 위안법의 보급이라는 건 아니지만 위안법을 함으로 해서 농지의 활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농업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력도 줄어들고, 이런 게 되니까 상당한 농업 생산의 정대가 있게 되고, 그 농업 생산력의 정대가 있으니까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통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상업이 발달하는데, 그 상업이 발달하는 걸 우리가 시골에서 발달한 장시라 이렇게 하죠. 향시라는 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눈을 돌리면 일본이든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과정에서 언어 유통이 상당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지배 세력의 hun구파에 의한 부의 독점으로 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통될 수 있는 많은 물량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지토선이 보다 더 활용되겠다. 그때 그러면 뭐냐? 대부분 지주들은 농촌 시골에 안 있습니다. 서울에 있죠. 그러면 농장이나 농토라는 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농사를 지어서 그걸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면 전부 다 무거운 물건들 전부 배로 운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토선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게 되는데, 마침 중종실록에 보게 되면 영사신정이라는 사람이 제일 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게 사선의 활용이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생각할 수 없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토선이 활용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토선의 그 관리와 운항은 이제 지토선이 쓸 용도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지토선을 등록하고 세원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관리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 지방에 있는 관찰사가 책임지고 하게 하는데, 그때 그 양선 록관이라서 벼의 크기를 헤아려가지고 이제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걸 대부분 선안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벼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토선이 이것도 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나중에 결론으로 제가 제출한 논문에 넣습니다. 결론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지토선이 이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이제 사유화가 공식화된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선안의 작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선안은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중앙에 있는 군역청에서, 군역법을 시행한 군역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안에 등재되는 것은 선박의 상판에 소재지, 선주 이름, 선박의 등급 이런 걸 새기고, 그 다음에 균자를 이 풀로 찍어야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식이 가지고 공식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안에 등록하고 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에 해당되는 지토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 배를 이용해서 상업을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행상세를 내야 됩니다. 두 개의 어떤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냈다는 우리가 그 필정이 다른 한이 장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표를 받아서 세금을 냈다는 걸 인정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선안 중에 하나인데, 선안 사례를 개인적인 거 찾아볼 날 아무도 없습니다. 요게 영남지방에 있는 경선의 선안인데, 뭐 제1선은 을면은 3월 새롭게 만든 신조대 이런 거죠. 그래서 배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고, 실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개인 선박인 게 같은 경우는 그 소유주도 서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선박의 운송과 관련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지토선의 활용이 이제 많아지니까, 많아진다는 것은 지토선 자체를 이미 많이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국가가 이 시기에 세금을 운반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토선이 이용되면서 전국의 곡물과 업 이런 판매망들이 확장되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유통이 발생하려면 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물자라는 게 당시 농업 생산물이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업 생산물이기 때문에 남해안과 서해안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오늘 경상도 김해의 칠성포인데,
이건 아마 뭐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김해공항 있는 뭐 그 언저리 있는 언저리입니다. 여기는 강으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길목이고 여기뿐 아니고 저 전라도 가면 법성포 각 지역의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토선이 많이 활용되고 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토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되게 되는 것은 국가의 세곡을 이건 세곡이라는 건 전세입니다. 우리가 조영도라는 일반 백성들의 국민의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조로 토지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세고 세곡인데 이 세곡을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 필요한 대가 필요한데 그게 1654년에 보게 되면 호남 지역에서 이런 한 척에 100, 200 내지 300척의 세곡을 싣고 다니는 이런 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되고 일반화되니까 1698년에 숙조 때 수교 집록이라 해서 이 수교 집록은 성호이 우리가 실학자이죠. 그런 분들이 임금의 명령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그 법령 말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지방의 전세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경강선을 쓰지 말고 지토선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토선의 사용이 아주 일반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토선을 또 당시에 집권청에서 활용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경강선 앞에서 제가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권력층하고 유착이 많고 권력층과 유착이 많다는 것은 부정 비리를 많이 저질러서 또 상납을 하고 이래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또 권력층에 뭐 돈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또 본전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진짜 징표라는 건 진짜 이 해난사고 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고의로 고패라해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에 지토선은 국가 지방에 소속되어 있고 또 해당 지역에 선주가 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토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17세기에 당시 지토선으로 세곡을 운반하는 고을이 몇 개나 되니까 전체 고을이 다는 아닙니다. 184개 정도 전체 260개 고을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지토선으로 세곡을 운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당시의 권력청, 집권청이나 이런 궁궐이나 또 권력가들이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부를 위해서 결국 지토선을 자기들이 전탈을 합니다. 전탈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지토선이 상당히 쇠퇴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조 초기에 다시 지토선이 주목되면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왜 하면 이 영조 초기에 해난사고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아직까지 제가 몇 개의 자료에 의해서 봐도 뚜렷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영조 초기에 한번 무신년에 세곡선 30척이 손상이 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영조 초기에 1731년에 40척이나 조선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지토선이 다시 주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당시에 조선시대 원래 초기에는 국가에서 세곡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관선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선이 그 이후로 가면서 조군을 조sol이라고 하는 조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아는 이 조군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비리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조군은 이제 국가의 관성을 이용한 조군은 가운데 육지에 있는 이런 가운데 아주 좁은 지역가 있고 나머지 해안과 연결되는 강가는 전부 다 사선에 의한 이런 세곡 운반이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곡 운송에 참여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성가를 그죠? 운임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운임료를 이제 공식적으로 받으니까 이게 운임료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밑에 있죠. 선박 한 척에 한 50석이 됩니다. 그 50석 정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성가에 따라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운송하는 거리에 따라서 충청도로 가까우니까 10석에 인석밖에 안 되고, 경상도와 전라도는 멀기 때문에 10석에 2 내지 3석을 받는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조정에서도 이 치토선을 이용한 어떤 세곡의 운송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조치들을 시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토선이 또 본격적으로 운용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에서 가장 계획적인 입법이라고 하는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죠? 대동법이고 하나는 균형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보통 앞에 시행한 조영조 이런 어떤 세법들을 쌀로서 통일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쌀로서 통일시키니까 기존에 있던 전세 받던 것보다 3배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 3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또 운송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이 치토선의 활약이 상당히 커진다. 그래서 대동법의 실시가 세곡 운송량을 증가시켰고, 그 세곡 운송량을 또 운반하는 게 치토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곡이 대동위로 통일된 이 세를 많이 받으니까 이걸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 많은 걸 서울로 다 옮기려고 하면 엄청난 배 선박들이 있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운송 물량을 줄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운송 수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 수단을 찾아낸 것은 아까 지토선을 지방에 있는 배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송 물량을 어떻게 해서 줄이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쌀을 받았을 때 여기 서울 쪽으로 운반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역과 상군이라 되어 있습니다. 산 쪽에 있는 이런 고을들은 실제 배로 운반하기 곤란하니까 여기서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서 받은 대동미를 지방에서 소비할 것과 또 서울의 중앙회 재정으로 보내야 될 것, 이걸 철저하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납분과 유치분이죠. 그래서 상납이라는 것은 중앙조정에 바쳐야 되는 것이고, 가져가는 것이고, 유치분은 지방 관할에서 쓰는 겁니다. 또 군정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분량을 상당히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운송수단은 치토선을 주목했는데, 이게 치토선을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대동리를 지금 이야기했듯이 상납분과 유치분을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고을에서 중앙으로 운반해야 될 그 양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예로 보면 충청도의 경우도 2,000석 이상의 고을은 5개 뿌이고 나머지는 1,000석이다. 그럼 1,000석 같으면 아까 지도선이 200석 내지 300석 운반하니까 5척 정도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 세곡을 운반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그 세곡 운반과 마찬가지로 이 대동리도 전국에 있는 고을 중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27개 고을에 있는 물량을 지토선에 의해서 서울로 운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자료에 보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해안가로 선방을 쏘는 쪽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의 찍힌 지역은 앞에서 나왔던 세곡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저런데하고 경상도 내륙 이런 지역에 일부 지역만 이때도 국가의 좋은 선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일부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나머지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해안가에 있는 강가 쪽이죠. 이게 있는 쪽 물량들을 전부 다 서울로 사선을 통해서, 사선이나 지토선입니다. 지토선을 통해서 운반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포로에서 포를 바치는 대동법을 쌀 대신에 그런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장목이라서 이 장목은 또 이 옷감 중에서도 무명대 이걸 또 생산하는 지역은 그걸로 대체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해서 중앙으로 물량을 이동하는데 그 이동에 주 운반 수단으로 쓰인 게 다름 아닌 지토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동리를 통해서 중앙에 이 서울까지 운반을 하면 성가를 지급받는다. 이것도 배 한 척에 50척의 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지토선이 활동이 부진해진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지토선도 자꾸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지금 세 번째
지토 선인들의 극심한 부정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배를 활용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문을 많이 남겨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펠에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또 아니면 화술에서 여러분 요즘과 똑같습니다. 그 중량을 높이기 위해서 물을 섞어가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유식이라 해서 이거는 자기들이 싣고가는 물량에서 빼먹는 거죠. 그 다음에 첨절해서 다른 거를 섞어가지고 이런 부정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의 변화속에서 중앙에 있는 궁광이나 아문, 관청 이런 데서 점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 빡빡이 넘기는데 빨빨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인 요인은 이 지토선과 라이벌 관계에서 경강선의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면서 지토선이 좀 쇠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강선은 왜냐하면 선박의 크기도 크고 소위 말하는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지토선을 정탈당하는, 그러니까 부채를 지고 갚지 못하면 배를 빼앗아가는, 특히 여기에서 뭐 이런 등등의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토선에서는 조직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실제 지토선뿐 아니고 조선시대 때 선원 조직 중에 통신사선을 보면 오늘날의 우리가 선원 조직이 세분화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전문화된 기술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선원은 상급 선원 선주하고 사공이 있고 하급 선원으로 격분하고 수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에서 지토선으로 오늘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례가 표류선입니다. 그래서 표류선은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남다는 건데 그랬을 때 여기에 다양한 사례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76년에 이 양산 지역과 김해 지역 사람들이 표류된 경우인데 여기 보면 양반인 강희막이라는 사람이 선주고 그 다음에 사공, 오늘은 선장이죠. 선장 뭐 이런 사람들 죽여가지고 격분 노젓는 사람 이런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원의 조직에서 선주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입니다. 그래서 선주가 되려고 그러면 배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다. 배 한 척의 값이 언제나 100량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공은 문왕의 실무자인데 선장이고 격분은 선졸, 선인, 노군 이렇게 사로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주목되는 것은 이때 되면 여기에 있듯이 고가라는 것, 오늘 임금입니다. 임금을 받고 배를 타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임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6전 정도, 월 6전 받았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뭐 사공도 이런 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일이 힘들고 하니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기 있는 창거민이나 또는 장민은 정말 그 노동하는 사람들 유장민들이 많이 여기에 개입하고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다산 정약용 서적의 기록에 보면 물론 호적을 작성하면서 쓴 기록인데 거기에 마을에서 선상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두 사람 조정치라고 여기 손이윤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신부는 양인인데 상당한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원의 지위는 이게 조선시대의 선원이라는 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여기 바다 사람들 뱀놈이라 이렇게 아주 천시했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선원의 지위는 신량역천이라서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이 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선시대 조선 왕조가 건국되면서 어떤 신문지에서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고려시대에 있었던 부곡제가 없어진답니다. 그럼 부곡제가 없어지면 그 부곡에 속해서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사람들 그거는 그래도 국가가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쪽에 보면 간이나 막을 한자 그 다음에 척자 이런 붙은 것 이런 붙은 직책의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 신분은 양인입니다. 그래서 양인이지만 하는 일들이 아주 천하다 이렇게 그래서 신랑역 청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가 조선이 위에 가면 와야 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사회경제 변화가 생기면서 신분제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군홍 중에서도 신분을 사설 양반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시기가 되면 이제 신량역천이 아니고 신천양역이다. 이거는 뭔 이야기하면 신분은 천인데 하는 일은 양인이다, 그죠? 이거는 노비들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는데, 노비들이 신분을 자기들 이제 신분은 천이지만 자기들이 기존에 배 사람들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토선의 선원의 지위는 지토선의 사공과 객군의 신분을 밝혀주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이돌기 또 아니면 이두시오라 이꺾기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중국에 표류되었다가 돌아왔는데, 표류되고 여하튼 돌아오면 국가에서 조서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여기 문정별단입니다. 그래서 비변사에서 이걸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신분이 양인이 세 사람이고 사도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명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 조선을 위해 선원의 지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원들이 자기의 신력을 하는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다. 이거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났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니까 여기에 우통내 우정규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렇게 사공이던 격분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서 경강선 또 아니면 지토선을 활용하자고 주장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원의 지위를 이야기할 때, 선원이 또 조선 후기에도 어쨌든 하는 일이 힘드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농토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유민들이, 이 사람들이 고용돼서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월 6전 정도 쌀 12대 정도를 월 받고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조선 후기에 유민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 자체가 힘드니까 서로 더 안 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나 이런 데서 떠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격군, 노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토선의 등록으로 개의 선박의 소유와 공식적인 소유가 인정되는 거죠. 이게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지토선의 선주는 이제 세곡을 운전하듯이 대동대를 운반하면서 인가 성과를 받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성장이 가능해서 경광선과 이제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토선의 선원들은 고가를 받는 노동자로서 서서히 변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는 일 자체가 천하다 보니까 유거의 기민이나 무례배들,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공이나 객군으로 고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지토선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선박 소유가 공식화되고 해운업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 그 다음에 선언의 원초적인 형태지만은 노동자화가 시작되어가는 계기가 지토선의 운영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